1990년대 일본은 그동안 쌓인 거품 경제가 붕괴되었고 이후 약 20여 년간 경제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이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혹은 헤이세이 대불황이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 된 일본의 거품 경제 형성과 부동산의 폭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70년대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이론적 관점에서는 경제활동이 정체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류 수요도 감퇴하게 되므로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러한 전통적 경기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이상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들이 긴축 정책을 채택하여 경기는 나빠지고 실업률도 높아졌지만 물가는 하락하기는커녕 상승을 계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다수의 서구 선진국들은 1970년대 들어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합니다. 유럽 경제협력기구 국가들 전체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61년부터 69년 사이 3.7%였지만 1969년에서 73년 사이에는 6.4% 그리고 1973년에서 79년 사이에는 10.9%까지 치솟았습니다. 1974년에는 OECD 주요 7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전년비 평균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기 석유 수출국 기구는 원유 감산 조치를 시행해 유가가 계속 상승 중이었고 결국에는 1973년과 1978년 각각 1차,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은 1955년부터 20여 년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고도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석유 파동이 발생하자 석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일본은 기존의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며 수출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상품들의 제조 원가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났으니 환율의 변동이라도 막아 수출의 타격은 최소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5년 9월 G5 국가들이 맺은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당시 미국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수출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점차 커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했으며 그 대책을 찾기 위해 G5 국가들 간 정상회담을 열게 됩니다.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의 가치는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높이기로 합의합니다.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경제 문제는 플라자 합의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1달러에 259엔이던 일본 엔화의 환율은 플라자 합의 이후 149엔까지 떨어지며 엔화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 기업들은 수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10달러에 팔리던 물건 가격이 갑자기 20달러 가까이 오른 상황이니 수출이 힘들어집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를 부양하고 제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많은 일본 기업들은 대출받은 돈을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은 부동산에 몰리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는 120%나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을 반영해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은행들의 대출 경쟁도 치열해져 대출이자는 더욱 하락했고 일본 국민들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쿄를 시작으로 도쿄의 위성도시인 다마현, 요카나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에서는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오사카, 나고야 등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도 부동산 과열이 시작됩니다. 1987년 한 해 도쿄의 집가 상승률은 무려 68.8%에 달하였으며 1986년부터 90년 사이 일본 6대 도시들의 땅값은 3배나 올랐습니다. 도쿄 지하철 긴자선이 있는 신바시, 아사쿠사 같은 지역의 부동산은 10배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에 따라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일본의 부동산 투자 열풍과 주택가격 버블 형성을 더욱 부채질하게 만들었습니다. 1989년 일본의 부동산 및 자산시장 버블은 정점에 이릅니다. 버블이 심해진 만큼 물가도 오르기 시작하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중앙은행은 매우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일본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2.5%에서 6%까지 빠르게 인상하고 1990년 4월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있었던 일본은 짧은 시간에 금리가 급격한 인상을 하자 시장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대출받아 집을 샀던 많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자 집을 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을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팔려는 사람들만 많다는 것이었고 결국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일본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았던 만큼 많은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간의 과도한 부채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집을 사면서 7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집값이 5억 원으로 하락해버린다면 담보의 가치보다 대출액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은행 빚을 갚는 것보다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 은행들은 점점 부실해졌고 신규 대출에도 신중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보다 부채가 큰 상황이 많아지자 소비도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주택은 물론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건들 역시 향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에 소비를 늦추려고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파산하게 되고 이렇게 일본의 경제 위기는 시작됐습니다. 1990년부터 10년간 일본의 주택 가격은 최대 60%, 상업 빌딩은 80%가 폭락하게 됩니다. 교와 아리토요 카세이 등 튼튼했던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의 후유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90년대 초에는 부동산 및 주식의 위험에 노출이 컸던 중소형 은행, 증권사, 중소건설사, 부동산 전문회사 등이 집중적으로 파산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 3대 증권사인 야마이치 증권, 일본 최대 지방은행인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 등 대형 금융사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1990년 이렇게 일본의 주택 가격 버블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 경기 침체는 20여 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2014년이 지나서야 일본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게 됩니다.